네,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진도 226페이지 25번째 줄 보세요. 25번째 줄. 자, 노무과장이 숨을 돌리더니 담배 꺼내서요. 뭐 물고 한 대를 나한테 거네요. 그러고서 1시간 남짓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기다린 거죠. 그동안 노무과장은 그동안 1시간 동안 또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새 젊은이는 힘을 과시한 이업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1시간 동안 아우 이거 시달렸을 거 생각해봐요. 아빠 불쌍하지 않아요? 그쵸? 자, 이 노무과장이나 새 젊은이가 앞부분에서도 대응 방식이 달랐다는 걸로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이론을 앞세운 설득이 다름 아닌 이제 여기서는 뭘로 나타나요? 위에서는 고발로 나타나는 거겠죠. 네. 뭐 고발 조치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막 얘기했는데 뭐 어떤 이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막 경제, 조국 근대화 이 얘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막 계속 언급했겠죠. 그러면서 뭐 환경 오염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뭐 이건 제 추정이에요. 이런 사람, 이렇게 사고방식이 인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우선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빈대로 일컬어지는 이 환경 문제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겠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새 젊은이는 뭐 이전처럼 무식하게 또 힘을 과시한 이업으로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집에 왔으면 우리 아들이 못 볼 거 모았을 텐데. 노무과장 그렇다고 쳐요. 이 젊은이들한테 어떡할 건데. 한 번만 맞으면 뭐 쓰러지겠지. 자, 이제 용케 집으로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요 다음 보세요. 그는 이틀째 집을 비우고 있는데 동진과 하루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거나 웅풀이 아바이 집에서 뭐 토방이 있거나 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아버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용케라고 얘기한 요 부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앞부분 보면 아들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예. 근데 이 아들놈의 이 놈이 비속어는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속어를 써 이 비속어는 노무과장이랑 그 어깨들이 얘기했던 뭐 정신병자, 뭐 이 새끼, 뭐 낫자, 맞방 이런 비속된 표현이랑 의도가 달라요. 네. 아까 그 놈들이 얘기한 비속어 표현은 어떤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고요. 아들놈이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야 이놈아 왜 그랬어? 이런 어떤 평범한 일상의 어떤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표현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아버지의 마음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사 아들이 도둑질을 했더라도 그치? 안 들켰으면 좋겠는 게 아버지의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예. 그것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국이가 뭐 하는지를 알고 있고요. 소설을 읽어보면 아버지도 병국이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병국의 어떤 행위를 좀 이렇게 옹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 요거는 이제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 요것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김명국 부친 되십니까? 중이가 정중하게 물었다. 다시 시간의 이동이 나왔어요. 이동. 이전까지는 과거였어요. 과거 해상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는 이제 현재로 돌아오게 된 거죠.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병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보호 중에는 녀석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나요? 아드님이 통금 시간에 우리 통제구역 안으로 무단 출입했어요. 어라?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시대적 배경.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 통금 시간, 물론 코로나라서 10시 이후에 뭐 몇 명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만, 없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는 통금 시간, 이게 울려요, 벨이. 이게 울리면 아무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경찰서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살아본 시대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통제구역 안으로 무단 출입했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 출입되는 부대 측에서 발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통금 시간을 왜 정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발포할 권한이 있다는 거는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어떤 일반 시민은 아닐 거야. 부부에도 그럼 발포를 왜 해요? 적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적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통금 시간을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발표에서 병국이가 다쳤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기니까 발표까지 안 간 거지. 예. 그래서 통금 시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시간에 무단 출입자를 발포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경계 태세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의 이 소설의 배경이 1970년대거든요. 역시 어떤 국가 안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대예요. 자, 보겠습니다. 부대가 어디인데요? 동남안 일대 경비를 담당하는 357호 부대입니다. 자, 이 동남안 일대를 왜 하면은 적이 들어오면 휴전선 넘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배 타고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해석을 달리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 있으나 병국의 경우로 따져볼 때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했다. 병국이가 해안선을 따라 남아온 간첩이 아니오. 부대 경계 배치를 상황을 탐지하려는 첩자가 아닌 이상 무사히 풀려나올 것임이 분명했다. 녀석은 새에 관한 무슨 조사를 목적으로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경계지구 안으로 잠입했음이 틀림없었다. 자, 요 아버지가 이제 그리 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간첩 아니야. 간첩 아니고 첩자도 아니야.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문은 밖으로 나오니 군용지프가 대기 사병이 운전수 옆자리에 앉아 중이와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시내로 빠져나갈 동안 중이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무료한 시간을 쪼개내라고 내가 내 소개를 했다. 갑자기 소개를 해요. 자, 나는 26회 넘기세요. 26회 전 전역된 대위 출신이다. 1952년 1월 천원전투. 1952년 1월이면 언제예요? 6.25 때죠. 6.25. 자, 현재도 상위 장교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현역 시절 무고 훈장을 3개나 받은 바 있다. 자, 내가 그런 말을, 자, 요 앞부분이죠. 여기부터 나는 26대 전역했고 상위 군인으로 현금 혜택 받고 무고 훈장도 받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될 거를요, 그냥 서술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차피 1인칭 시점이니까요. 예. 내가 그런 말을 떠듬떠듬 역자. 자, 이제 잘 보세요. 요 부분은 왜 서술에 담겨 있냐면요. 그러니까 서술로 표현한 거예요. 뭘로 표현해도 됐는데, 대화로 해도 되는데. 예. 만약 대화로 한다면 이 부분은 따옴표로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요,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말도 더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막 술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말도 떠듬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맞장구도 중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술이 굉장히 길어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내가 내 소개를 그냥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화로 표시해서 서술의 시간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 대신 나의 서술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서술해 주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서술 속도. 그러니까 서술을 대화 대신에 서술을 함으로써 이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자, 동지적 친근감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상사님이시군요 라고 한결 공손히 응대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친근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 내가 얘기한 이 서술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있죠. 인물 간의 어떤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나의 내력을 서술을 해주는 부분인데, 나의 내력 중에 뭐에 대한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파견대장님 조간이라 저는 그저 심부름을 왔습니다만 하고 중이가 서두를 뗀 뒤 말했다. 아드미님 성인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를 대동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언행 진부와 그러니까 진짠지 아닌지 가족관계를 파악하려 선배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가족관계라고 했을 때 얘들아 맞아, 만약 이 사람 중에 아버지라든가 위에 갔을 때 북한 인민군이었어 막 그럼 큰일 나겠죠. 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 다행이겠죠. 그럼 혹 제 아들놈이 철새 휴식 장소나 그 은신처를 찾으려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 잠깐 의구심이 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진부라고 했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요거랑 가족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혹시 다른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잠깐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 행위가 진짜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자, 글쎄요. 아니면 동진강 하류의 폐소 오염들을 조사할 목적으로? 다 알고 있어. 평소에 둘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아. 둘 중 하나겠죠. 중이는 알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자, 중이가 얘기해 줍니다. 둘 중 하나. 중이는 알만한 얼굴로. 네. 중이도 어느 정도 이 아들, 그러니까 병국이가 진술한 내용의 일부분을 아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는 것 같고요. 알지 못하더라도 대강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으니까 뭐 이 둘 중 하나겠지? 라고 이제 짐작을 할 만한도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경찰서로 이첩되는 건가요? 그래도 걱정이 들어. 경찰서 가야 된다니까. 가보시면 만나시겠지만 저희 파견 대장님은 무척 인간적이십니다. 인간적이래. 요 부분 인간적. 자, 이게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너 정말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분노를 하고 있는데, 너 진짜 인간 같아. 약간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인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뭐야? 기계랑 다르잖아요. 그쵸? 인정도 있고, 조금 융통성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의미의 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적, 긍정적인 의미의 인간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1번, 2번 중에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분위기상 둘 중 하나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저는 긍정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이첩되는 건가요? 만약 긍정이라면 경찰서로 이첩이 될 일도 없겠죠. 그렇죠? 다시 보내질 경찰서로 연결이 될 일도 없을 거예요. 나는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중이 어투로 보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했다. 중이 어투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어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반언어적 표현인데, 요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안심해도 될 만하다.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긍정에 가깝겠죠.
어느덧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석교층을 끼고 사방이 트인 해안길을 달렸다. 나는 지프 차장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황량한 공한지 멀리로 공장 굴뚝들이 보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연기가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 어허? 연기가 어디로 가? 시내. 이거 인간한테 피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공해 문제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한테 가고 있잖아요. 독자들아, 이거 좀 잘 파악해봐. 지금 메시지 던지고 있죠. 그중 삼형 정유 공장으로 짐작되는 굴뚝에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중동 유전지대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오! 불꽃이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이. 여러분, 혀가 있는 건 뭐게요? 약간 뱀이겠죠, 뱀. 근데 뱀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꽃을 봤을 때 붉은 혀를 날름거린다는데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그 모습을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약간 뱀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뱀은 인간한테 부정적인 대상으로 약간 인식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야? 불꽃을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라고 묘사한 이유는 이거 뱀과 같이 조금 안 좋은 거야. 그럼 불꽃은 어디서 나오는데? 가스 태울 때 나오는 거야. 그쵸? 가스를 태울 때 나오는데 이 가스를 태우고 삼유 정유 공장이 있고 그 공단에 보면은 여러 비공단으로 쭉 공장 굴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기 오고 있고 불꽃 막 혀 낼름거리고 있고 이게 어떤 산업화의 모습인데요. 이 산업화를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라고 묘사함으로써 어떤 요가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거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네. 그리고 독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눈살을 찌푸리겠죠. 좀 그래 약간. 네. 그래서 비판적인 인식이 담겨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묘사를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불꽃을 힘싼 검은 연기가 분진을 날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 삼각주 갈대밭과 해안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이자 지프는 휘어진 길을 따라 남쪽으로 꺾어들었다. 나는 찻장을 열었다. 소금내 섞인 바닷바람을 마시자 뭉쳐누웠던 희열이 내 몸을 천천히 달구었다. 나는 바다에 눈을 주었다.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잔물결이 반짝거렸다. 나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병국의 그 놈은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했더라 있죠. 중이를 돌아보며 내가 말했다. 아니 갑자기 어릴 적 병국의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뭐를 보고서 얘 갑자기 바다 보고서 그렇죠? 바다 언제 봐? 찻장을 열고 바닷바람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바다를 바라보다가 뭐까지 간 거야? 어릴 적에 병고기로까지 간 거야 얘가. 그러면 바다의 역할은 뭐야? 바다. 얘 역할이 뭐야 얘는? 어릴 적에 병국을 떠올리니까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 바다. 여기서 바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이제 과거를 해석하는데 당연히 과거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좋을 거예요. 뒷부분을 안 봐도 이제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이 소금내 섞인 바닷바람을 마시다 뭉쳐있던 희열이 천천히 달궜다. 뭉쳐놓았던 희열이 천천히 지금 달궈지고 있는데 무슨 바다 보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좋아 안 좋아? 좋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바다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즐거운 기억. 즐거웠던 어떤 기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바다와 관련된 즐거웠던 기억. 그걸 뭘로 표현한 거다? 바닷바람 마셔. 희열이 막 내 몸을 막 천천히 확 달구고 있는 거야. 그게 좋다는 거지.
그죠? 예. 이제 옆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만 소년들에게 바다는 늘 큰 꿈을 키워주죠. 중의 말이에요. 큰 꿈. 그렇다. 병국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며 큰 꿈을 키웠더랬다. 두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 이거 뭐야?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 해상. 바다가 과거 해상의 매개체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과거 해상. 일요일이면 자전거 뒤에 병국이를 앉히고 자전거 앞에 병식이를 태어나는 곧잘 동진강 삼각주나 동남만 남쪽 돌기에 자리 잡은 장진포까지 바다 구경을 나갔다. 아빠가 아주 좋아. 이제 애들이랑 놀아주고. 병식은 장난질 심한 개구쟁이로만 기억에 남아있지만 병국이는 바다로 나오면 기선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병식이랑 병국이랑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병식은 그냥 좀 평범해 느낌이. 병국이는 뭔가 소원을 뿌는 그런 아이예요. 좀 달라요. 동남만이 공업하에 거센 물결을 타자 한갓 고래잡이 기지였던 장진포가 항만 준설 공사를 마쳐 이제 몇만 톤급 배까지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고래잡이 배가 큰 배였다. 자, 요 부분 보겠습니다. 공업하의 거센 물결, 항만 준설 공장, 그래서 몇 톤급 배까지 들어오게 됐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대적 배경,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죠. 자,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느냐? 산업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요. 산업화가 여기저기 이렇게 되면서요. 급변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고래잡이 배가 그냥 큰 배였던 한갓 고래잡이 기지였던 이 장진표가 공단으로 먼저 둘러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에 의해서 급변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 나타나 있죠. 이거 사자성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들어봤어요? 상전 벽해. 이거는 뽕나무 밭이. 이게 뭔가 변화할 때 쓰는 거예요. 눈에 띄게. 그러니까 요 밭이 바다, 여기 푸른 바다거든요? 아니, 밭이 바다가 되려면 뭐 빙하기라도 와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큰 변화를 얘기할 때 상전벽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외국 깃발을 단 큰 기선이 보고 싶어요. 병국이가 말했다. 어릴 적이니까 좀 귀엽게 읽어야죠. 노를 젓거나 닻을 울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룻배라. 자, 넘기세요. 통통배라고 부르던 발동선은 녀석의 안중에 차지 않았다. 갈색 머리 코 큰 선원이 마드루스 파이프를 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사하는 기선이 어촌에 닿을 리 없었지만 나는 남바다에 기선이 지나가는 구경이라도 했으면 바랐다. 자, 여기 남바다라고 되는데요. 남바다는 육지로 둘러싸이지 아니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라고 했어요. 그냥 뭐 당시가 뭐 이런 뭐랄까 동진만이죠. 동진만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너는 그러니까 상상할 때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남바다 정도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랄까 조금 멀리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 바다면 여기 육지를 둘러싸지 않고 저 멀리 기선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그는 아들내미는 기선을 너무 좋아해요. 너는 그 큰 배가 그렇게 타보고 싶니? 내가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기선을 타보셨나요? 병국이가 조갑지를 주어 이거 방언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방언. 조개 껍데기 방언이에요. 파도 위를 힘껏 내려놓다. 조갑지를 삼긴 큰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썰물이 파도의 뿌리를 밀쳤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로 길을 낮추어 발밑까지 따라왔다. 이야, 묘사 멋있다. 묘사 멋있지. 안 멋있나요?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밀물 왔다가 썰물이 쫙 나갈 때, 이게 하얀 거품이 일면서 모래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그쵸? 모래바닥이 보이면서 물이 싹, 이렇게 저쪽 바다 쪽으로 쭉 가잖아. 그러니까 파도의 뿌리를 밀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제 큰 파도가 이렇게 이고 나면 그 다음 작은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큰 파도가 와서
아이고 이게 또 같이 마주보고 설명하는데 큰 파도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밀려나가면 작은 파도가 조금 와가지고 또 요만큼 또 치고 이렇게 또 가잖아. 응, 응, 그거 얘기한 거야. 큰 파도가 쫙 하고서 모래 긁으면서 나가면 작은 파도가 요만큼 아니어도 모래 긁은 자리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톡 이렇게 하고 또 긁고 가잖아. 그래서 이제 길을 낮추어서 발밑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큰 파도와 작은 파도를 길을 맞춰 이 발밑이 누구 발밑이냐? 파도 발밑이냐? 아니면 내 발밑이냐? 그치? 내 발밑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큰 파도가 슉 가서 어머나 파도야 하면서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갔어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겠지. 앞으로 갈 때 작은 파도가 쏙 해서 내 발밑을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겠죠? 상상하는 즐거움. 자, 나야 물론 여러 번 타봤어. 부산서 일부 시무르 새끼란 한국까지 배를 타고 건넜지. 내 목소리가 시무룩했다. 해방전 나는 오사카에서 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또 자기 이야기 얘기해주네. 내 내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해상신으로 가겠죠.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강제 학병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나는 종전을 그곳에서 맞을 뻔했다. 1944년 여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해방은 금강산 유점사 말사인 마하연에서 맞이했다. 이듬해 봄 나는 대학을 다시 다니러 서울로 갔다. 자, 나의 내력 또 한번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요약적 제시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적 제시 똑같은 거 직접 제시 어떤 거 말하기 보여주기 말하기 이렇게 하면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는 거 6.25 전쟁 전에 우리 민족사의 아픔은 또 뭐예요? 일제치하였단 말이에요. 일제치하. 요때 아버지는 요 두 개를 다 겪은 세대예요. 여기 두 개를 다 겪은 세대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일제치하의 어떤 삶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조선인 강제 학병 제도 이런 거 있었다는 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 기승을 타면 거루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죠? 배가 크니까 요동이 없어. 방 속에 있는 기분이지. 가판이 학교 운동장만 하다면서요. 병구가 통일되면 우리 그런 배 타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고. 거기도 바닷가니 금강산 구경도 할 수 있거든. 내가 원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갔더랬지. 또 해방되던 해는 1년 가까이 징용을 피하느라 금강산 깊은 남자에서 숨어 살았어. 자, 통일되면 고향 가자. 실향민의 꿈이게요. 실향민의 꿈. 이 아버지. 고향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잖아. 야,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가. 대단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강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자, 아버지한테 금강산은요, 고향에 있는 산인데요. 수학여행을 가는 어떤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징용을 피하느라 몸을 피했던 어떤 삶과 함께하던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금강산이라는 곳은. 그런데 이 아들에게 금강산은요, 아버지처럼 어떤 인생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도 아니고요. 징용을 피하느라 들어가 살았던 어떤 치열한 삶의 공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듣는 말로 얘기해 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림으로도 나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본 적이 없어. 너도 들었지? 삐죽삐죽 봉우리가 12,000개나 된다는 거 말이야. 참 볼만하지. 내극방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비로봉이면 명건대, 동석동, 망군대, 백만봉, 조양봉, 12폭표, 진두담에 외금강은 또 어떻고 만문산, 비봉푸푸, 연주담, 지십신봉, 오류등, 구룡충의 구륜령, 폭포. 요 부분 보세요. 야, 이게 뭐야? 금강산의 지명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 아니, 도대체 왜 열거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얘?
여러분 이거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혹시 이게 너무 옛날인데 수다맨 알아요? 그 그 서울의 전철 있잖아요. 전철에 뭐 1호선이 뭐뭐뭐뭐뭐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암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그 지하철의 노선표 있죠? 그 노선표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암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약간 웃기려고 암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 그럼 이거를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얘기하겠어요? 명령대 동서군 망동군 만대봉 조양부 시비포포 진주답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떠올리면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열거의 행위하는 의미가 뭐냐면 얘 지금 얘한테 금강산은 추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의 추억이 담겨 있는 거야. 고향의 추억. 이게 금강산이야. 금강. 그러면 이거 직접 가본 거야. 아버지가. 그치? 직접. 그러면 이 기억 속의 공간, 이 기억 속은요, 체험이 바탕으로 된 거예요. 체험. 내가 체험했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 공간을요, 눈에 보이듯이 얘는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공간을 말할 정도니까 빠르게 떠올리면서 열거하는 거야. 단순 열거가 아니야. 알겠지? 나는 직접 금강산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온 것도 아니야. 거기 살았어. 1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단 말이니까. 그치? 나의 추억의 공간이에요. 근데 그 추억의 공간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 있는 거야. 이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 속의 공간, 추상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고 내가 체험했던 그 공간을요, 빠르게 내가 직접 눈으로 봤던 그 모습들을 빠르게 떠올리면서 열거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열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어떻게 계속 생각했을 거야. 그치? 이거를 안 까먹었다는 거는. 매일 떠올렸다거나, 아니면 잊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겠지. 간절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치?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체험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저는 금강산에 이거 잘 몰라요. 이거를요, 이 사람이 다 가봐. 1년 동안 징역피하면서 깊은 암저에 숨어 살았는데, 암저에 숨어 살면서 어떻게 다 가봤느냐? 다 가본 것도, 그러니까 가본 것도 있고, 안 가본 것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쵸? 수학여행 가봤자 그 등산로만 가지고 어떻게 다 가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여기 중에는 내가 직접 가본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억 속의 공간을 떠올리면서 빠르게 떠올리면서 이제 열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좀만 더 합시다. 여기 보세요.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언제 그걸 다 외웠나요? 어디 그뿐이가. 해금강, 신금강은 또 어떡하고. 장안사, 표운사, 유점사 그걸 말고도 절은 또 얼마라고. 나는 신이 나서 입술에 침을 튀겨 가며 짓거렸다. 왜? 계속 얘기하면서 떠올리잖아. 고향 떠올리니까 행복한 거야. 떠올리기. 엄마 행복해. 이게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 얘한테 고향에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실향민님 말이에요. 실향민님께 고향이 갖는 의미를 좀 떠올려 보세요. 남한에 정착한 뒤 그곳이 그리워 지도를 펴놓고 주화장천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지명이었다. 자, 너무 그리워서 지도 펴놓고 외우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한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내 눈앞에 고향산을 일주하듯 기업한 절벽에 산봉우리가 청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르는 딸기나무 숲이 원색 영화 장면처럼 스쳤다. 나는 생전에 다시 그 산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라고 생각하자 눈물이 돌고 코끝이 찡했다.
이 사람에 대한 고향의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앞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금강산이 열거하는 이 부분에서 직접 가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이다. 직접 가본 곳은 기억 속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떠올렸을 것이고, 자, 여기 부분 보면은 지도를 펴놓고 계속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가본 곳을 바탕으로 뭔가 이게 재구성이 된 부분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부분의 열거는 내가 가봤던, 안 가봤던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를 열거를 통해 나타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행위로 이게 뭐랄까 계속 쳐다보면서 외우게 된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